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 재무장관이 전화통화로 경제협력을 논의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아침 7시부터 20여 분 동안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티브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전화통화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경제협력 방안과 경제정책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을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미 경제수장이 직접 통화로 교류한 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상통화에 대해 투자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어느 나라에서도 법정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이용자 피해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또 가상통화는 금융상품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가치 급락으로 인한 손실을 막을 수 없는 데다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한 다단계 사기까지 등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체 실업자 중에 6개월 이상 취직을 하지 못한 이른바 장기 백수 비중이 13년 만에 최대로 늘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달 구직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장기 실업자가 12만 명으로 전체 실업자 100만여 명 가운데 11.96%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4년 5월 13.57% 이후 13년 만에 가장 높은 비중입니다.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받고 있는 NC소프트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NC소프트와 관련한 제보가 집중적으로 들어와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의혹은 19만여 주에 이르는 사상 최대치 공매도 물량과 배재훈 부사장이 보유 주식 8,000주를 전량 매도한 부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우리 시장이 반등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초반 잠시 하락 반전하기도 했는데요. 이제는 상승 쪽으로 무게를 두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현재 상승이 골고루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간 중국 A 증시의 MSCI 편입 등 대내외 악재로 많이 눌린 모습이었는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나오고 있고요.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일컬어지는 이른바 기술주들, IT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코스닥 시장은 여전히 약보 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은 그간에 좀 많이 눌려있던 제약 바이오 대형주 위주로 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등에 나서고 있는 정도고요. 일단은 실적 장세가 예고돼 있고 이대로 움직일 것으로는 많은 분들이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증시를 발목 잡는 것은 유가입니다. 유가가 어제도 급락을 하면서 배럴당 43달러대까지 지금 떨어져 있고 2%대까지 지금 낙폭을 키워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40달러대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30에서 35달러 박스권까지 예측하는 곳이 나온 만큼 유가 부분 잘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 그리고 중국 A 증시의 MSCI 지수 편입, 또 이 외에도 미 FOMC 이후의 방향성까지 체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호재와 악재가 겹쳐있는 상황인데 오늘장 내일장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코스피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2362.78포인트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0.22% 상승이고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장 초반에 하락에서는 이미 올라온 상황이고요. 조금씩 늘려가곤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일중 흐름들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하락 반전하기도 했습니다. 2356.60포인트까지 장 초반에 빠졌다가 다시금 2360선 회복을 했고요. 현재도 고점 대비해서 3포인트 정도밖에 빠지지 않은 2363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다 할 호재가 크게 보이지 않고요. 실적 장세로 돌아섰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 부분도 좀 핑계로 보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며칠 빠졌던 부분이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 이런 예측들도 있는 만큼 오늘 장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중 흐름 봤고요. 수급주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인만 삽니다. 1836억 원 개인이 순매수하고 있고 기관 외국인 파는데 기관이 1589억 원 강하게 팝니다. 외국인도 592억 원. 어제에 이어서 기관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투자반이 162억 원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릅니다. 삼성전자 239만 3천 원, 240만 원 부근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SK하이닉스의
상승이 무섭습니다, 연일. 65,600원, 다시금 66,000원대 뚫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 현대차는 보합권이고요. 네이버는 오늘 소폭 하락합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그동안에 많이 눌려 있었는데 41,000원대 하락한 뒤에 다시금 42,000원대까지 조금씩 올라오고요. 오늘 삼성물산의 상승이 좀 큽니다. 3.4%의 나름의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대모비스 1% 정도의 상승, 신한지주 0.1% 강보합권, 포스코는 약보합권입니다. 11위부터 15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생명, KB금융, SK텔레콤, LG화학, SK까지 골고루 상승하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SK텔레콤의 상승폭이 장 초반보다 많이 커져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하락입니다. 664.42포인트. 장 초반에 상승하다가 지금 상승세가 꺾이고 하락했는데요. 0.2% 소폭이지만 하락하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일중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초반에 668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상승폭 지키지 못하고요. 이내 하락 반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64포인트, 현재 포인트가 오늘의 저점입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기 전에 수급 주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하는데요. 외국인의 매수 물량 많이 줄었습니다. 3억 원까지 줄었고요. 하지만 기관이 159억 원 삽니다. 기관 가운데선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골고루 71억 원, 7억 23억 원까지 사고 있고요. 개인이 148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죠. 셀트리온 오늘 장 초반까지 상승을 하다가 하락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셀트리온은 9만원대부터 11만원대 중반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조정이 살짝 나오고요. 카카오가 98,400원, 400원 정도 하락합니다. 메디톡스 1% 정도의 상승, 그간에 며칠 좀 눌려 있었는데요. 오늘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올라옵니다. CJENM 75,000원대까지 다시 내려왔고요. 로엔이 83,300원, 700원 상승합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죠. SK머티리얼즈 20만원이 살짝 무너졌습니다. 커미팜 하락하고요. 바이로메드 휴젤이 올라가는데 휴젤이 오늘 급등합니다. 5%대의 급등이 좀 나와지고 있습니다. 컴투스가 1% 정도의 낙폭이 있고요. 11위부터 15위는 어떨까요? GS홈쇼핑, 파라다이스, 신라젠 하락하는데 신라젠 오늘도 10%대의 급락이 좀 나옵니다. 코롱생명과학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17만원대 지키면서 17만 1,500원 움직입니다. 원익 IPS도 0.17% 강보합권이고요.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141원 80전, 2원 20전 하락하면서 114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양 증시 흐름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이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시장이 대외 변수에 좀 취약한 모습들을 최근에 많이 보였는데 오늘도 유가 부분에서 발목이 좀 잡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어떤 점들을 저희가 꼽아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상반기를 마감하는 시기에 국제 유가가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그동안 글로벌 경기의 회복을 이끌어왔던 것이 기대 인플레였었고, 인플레 기대 근저에는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있었다는 점에서 최근 국제유가의 하락은 하반기 글로벌 경기 전반의 우려를 높이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 원유 시장은 과잉 공급과 수요 부진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즉 당분간 유가의 하락이 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오펙 회원국의 감산 이행률이 100%를 넘고 있습니다. 즉 감산 이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가 이어지고 있지만 유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주된 원인은 아무래도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미국 셰일 업체가 지속해서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오펙의 감산 효과를 상쇄하고 있다라는 의미인데요. 실제로 최근 미국의 원유 재고량이 사상 최대 수준을 이어가고 있고요. 여기에 수요 부진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부담입니다. 계절적으로 드라이빙 시즌에 돌입하고 있지만 미국의 소매 판매 중에서 가솔린 판매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수요가 부진한 과잉 공급이 혼재되면서 국제유가의 하방 압력을 높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시장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국제유가가 그럼 과연 배럴당 40달러를 하회할지 여부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하락은 글로벌 디플레 압력과 함께 경기 둔화로 이어질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개인적으로 1차 저항선은 전저점인 40달러 선을 보고 있습니다. 셰일 업체들의 BEP 수준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원유 수입이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배럴당 40달러 선에서는 반등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140원대에 안착하는 모습인데 유가 하락에 따라 위험자산 선호가 좀 주춤해지고 북미 간에 좀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까지 부각되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때요? 방향성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최근 달러 환율의 흐름은 세 가지 정도 원인이 좀 주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6월 FOMC 이후에 연준과 시장의 혼선이 외환시장 전반적인 변동성을 높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제유가 하락이 달러 환율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는 북한 리스크인데요. 먼저 6월 FOMC 이후에 시장과 연준의 상이한 해석이 최근 화두입니다. 현재 물가지표의 둔화를 가지고 연준은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한 반면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시장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새로운 출구 전략인 자산 축소에 대한 로드맵이 발표된 점도 좀 한시에는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과거 2013년 5월 버냉키 쇼크라든지 아니면 2015년 12월 처음으로 금리 인상과 같은 새로운 출구 전략이 발표될 때마다 달러 환율의 상승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국제유가의 하락인데요. 앞에서도 언급한 부분이지만 향후 국제유가의 하방 압력이 상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달러 환율의 상승 가능성 여전히 열어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겠고요. 끝으로는 북한 리스크인데요. 흔히 북한 리스크 그러면 학습 효과가 있어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입니다. 다만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원비어군의 사망으로 인해서 미국 내 북한 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따라서 달러 환율은 1차 상단은 분기로 봤을 때 전고점인 1160원 선까지는 저희가 좀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1160원 선까지도 지금 열어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코스피가 조정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 상승폭이 좀 미미한 상황인데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실적에 대한 그 어닝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이 좀 상각이 되면서 외부 요인으로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 이어갈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실적 장세로 이어지면서 다시금 모멘텀이 발생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적 장세에 대한 기대, 모멘텀에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수급에서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MSCI 편입에 따른 외국인 이탈 우려도 있고요. 원화 환율의 약세 전환, 그리고 한국과 미국의 금리차 역전 가능성까지 한꺼번에 조금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주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우려감도 단기적으로 센티에는 좀 악화 요인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 여전히 좀 열어두고는 있습니다. 다만 그 조정은 길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일단 수급 우려를 낳고 있는 MSCI 중국 A주 편입, 아무래도 100%까지 편입하기에는 5년 이상의 시간이 좀 소요된다라고 할 수 있겠고, 환율도 연초와 같은 급등 가능성보다는 단기 상승 이후에 안정을 찾을 개연성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국내 기업들의 실적 그러면 2분기 역시 지속해서 IT 기업들의 실적이 견고하고요. 은행과 증권 등 금융업도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국내 기업들의 견고한 실적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내 주가지수 또한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이 목요일이고 오늘장 끝나면 내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번 주. 그러다 보니 다음 주도 한번 저희가 짚어봐야 될 텐데, 다음 주에 저희가 생각해 볼 만한 이벤트 이슈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다음 주는 상반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월 말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 시간으로 다음 주 목요일과 금요일, 29일과 30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영국을 시작으로 일본과 중국 등 우리 주변 정상들은 조속한 행보를 통해 소개의 목적을 이뤘습니다. 반면 한국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서두를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혼수 상태로 귀화했던 미국의 대학생 원비어 군의 사망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이 강경 노선을 보일 개연성이 매우 높아졌고요. 대내외 정황을 감안해 볼 때 이번 정상회담에 임하는 양국은 철저하게 기브앤테이크에 충실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크게 한 두 가지 부분 주시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한미 FTA 재협상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반기 국내 수출
수출의 향방과 결부된 중요한 이슈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대미 무역수지 추이를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미 동맹의 재확인 과정 예상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다는 요인이고 최근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다소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안정성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FOMC 이후에 좀 상황들이 우리나라에는 뭐 좋지 않게 전 세계 글로벌적으로도 뭐 여러 가지 좀 악재로 많이 다가오는 것 같은데요. 보유 자산 축소 계획까지 밝혔는데 미국 증시는 상승하고 금리는 하락하고 있고 뭐 시장이 엇갈린 반응을 보입니다. 미국 주가 장기 금리가 정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시장이 예측한 것과는 좀 반대인 것 같아요. 이 이유를 좀 들어볼 수 있습니까? 예, 그 주가 움직임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은 기업 실적이지만 채권 시장은 기대 경제 성장률, 기대 인플레이션이 되는데요. 이 모든 재료가 상승하면은 이른바 실적 장세가 펼쳐지면서 주가나 장기 금리가 상승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와서 주가와 금리가 정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이런 현상들은 조금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장기 금리를 끌어내리는 네 가지 요인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미국 시장의 리스크 오프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게이트라든지 북한 핵과 관련된 지정학 위험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요. 또 세계적으로 양적 완화가 진행됐던 유럽이라든지 중국, 일본 투자가들이 미국 채권을 계속 매수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5년 12월 달부터 연준이 금융 긴축이 진행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의 기대가 좀 억제되고 있는 효과도 있고요. 또 세계 경제의 둔화와 자원 가격 하락에 따른 미국의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 주가는 여전히 상승하는 요인들이 식지는 않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IT 디지털 사이클이 상승하고 있고요. 또한 감세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저금리에 따른 주가 수익 비율이 상승한다든지 달러 약세에 따른 EPS 반등 효과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단기적으로 둘은 채권과 주시장은 정반대 흐름을 가겠지만 앞으로는 좀 더 이 둘 사이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변동성도 커질 수밖에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건 언제쯤 미국 주가와 장기 금리가 같은 방향성을 갖고 추세를 타느냐 이 부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네, 아무래도 같은 방향을 탄다면은 시장이 좀 안정이 될 것 같은데요. 가을철부터는 아무래도 주가나 금리가 같이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리스크 오프 현상이 가을에는 해소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ECB 같은 경우에도 테이퍼링을 곧 시작을 앞두고 있고 또 FRB도 보유자산 축소에 들어간다면 수급 측면에서 금리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FRB 앨런 의장의 그 예상이 맞다면은 연내 고용 수급 그 경색이 진행이 되면서 임금이라든지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요. 이에 따른 기대 인플레이션이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까지는 재정정책의 규모나 재원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채권 시장은 이를 반영을 하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아마 연말쯤에는 2.5% 전후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리가 급등하면 주가는 급락할 가능성이 크지만 지금처럼 금리가 완만하게 상승한다면 주가에도 호재가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인력 부족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로봇이나 AI를 대체를 하면서 노동 생산성을 개선시킬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주시장에는 하반기에는 조금 안정이 될, 특히 4분기에는 좀 안정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미국 채권 시장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장단기 금리의 차이가 지금 축소가 되고 있다는 건데 이에 장단기 금리 축소가 시사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나아가서 우리 금융시장에도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네, 현재 그 정책 금리인 FF 금리하고 그리고 장기 금리 간의 그 차가 장단 그 스프레드라고 부르는데요. 연초 2% 넘는 수준이었는데 1%로 큰 폭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됐다는 것은 향후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96개월째 장기 확장 국면을 지금 만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세제 개혁이라든지 인프라 투자가 최근 들어와서 기대에 못 미치면서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도 지금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미국 경제가 올해처럼 좋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미국 경제가 후퇴한다면은 연준이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보유자산 축소도 속도를 조금 낮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동시에 주요국가 미국과의 금리 차가 축소되면서 외환시장에선 달러 약세, 원엔이 동시에 강세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대외적으로 경기에 민감한 수출주라든지 이런 종목이 움직였지만 앞으로는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내수지 쪽으로 주시장의 그 주도주의 방향이 또 바뀔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전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가 마이너스로 전환돼서 내년 경기가 뭐 낙관적이지 않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좀 생소해요.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것이 또 시사하는 바를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블룸버그가 발표하는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전 그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측과 또 실제 경제 통계 간의 괴리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IB들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주가가 좀 급락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경고를 지금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경제 통계를 보면은 고용 통계나 산업 생산과 같은 실태 지수가 있고요. ISM 경기 지수라든지 소비자 신뢰 지수와 같은 심리 지수가 있는데요. 최근 그 3월 이후에 들어보면은 트럼프의 그 경제 정책 가능성 때문에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가 피크를 치기도 했고요. 최근 들어와서는 트럼프의 정치 스캔들, 지도력 약화로 인해서 이게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실태와 심리지수가 모두 사전 예상치를 밑도는 사항이 전개된다면은 아무래도 미국 경제가 자율 회복 기조가 약하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국제 수익률이 좀 더 하락을 한다든지 그리고 그 현재 그 서프라이즈 지수가 좀 더 하락을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의 그 주가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 그리고 그 원자재 시장에도 좀 악재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오늘 꼭 여쭤보고 싶었던 부분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 유가 부분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유가가 또 급락을 하면서 이 박스권이 45달러까지 깨면서 뭐 30달러대까지 뭐 내려갈 것이다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펙 감산 합의가 뭐 된 지가 지금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거 보면 미국 셰일가스도 문제인 것 같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 최저치까지 급락했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네, 지금 오펙 총회 이후에 그 약세 추세가 지금 멈춰주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 국제 그 원자재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오펙의 그 월버라든지 미국 에너지 정보국 그리고 국제 에너지 기구 같은 보고서를 보면은 뭐 회원국의 증산뿐만 아니라 미국 내 휘발유 재고가 예상과 달리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 2018년까지는 산유국들의 증산이 계속될 것이라는 좀 다소 우울한 그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원유 생산은 2년 내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는데요. 현재 미국의 석유 굴착기인 리그기 가동 대수 같은 경우에는 12주 연속 증가하면서 747기로 지난 2년 만에 최고 수준을 보여왔습니다. 좀 재미있는 사실은 리그기당 그 수일 오일 생산량 증가 속도가 최근 들어서 많이 느려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미완성, 미가동 그 유정이 지금 가동이 되면서 이 부분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그 WTI 원유 선물 가격은 상승보다는 앞으로도 하락 압력을 더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유가 하락하면서 세계 경기가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데 사실 유가하고 경기는 뭐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건데 좀 너무 민감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또 유가 전망들이 지금 제각기 좀 다릅니다. 35달러대까지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망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최근에 그 세계 경기 회복은 성장 기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요. 실물 경제 회복이 기대만큼 강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선진국들의 그 예상 이익 증가율이 한 10% 정도로 좀 올해는 증가를 했지만 이 부분의 상당 부분이 에너지 업종이 차지하는데요.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무려 80%나 작년 대비 증가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하락한다면은 예상 이익이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가도 큰 폭의 변동성을 띌 가능성 때문에 세계 그 주가 흐름도 지금 약세로 전개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유가의 그 기술적인 측면을 보면은 지금 딱 2분의 1 조정 시점에 지금 있습니다. 만약에 직전 저점인 43달러에서 42달러 수준이 깨진다면은 지난 그 2016년도 8월달 그 바닥이었던 39달러까지는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현재 옵션 시장의 그 미결제 같은 경우는 콜은 50달러에 포진되고 있고요. 풋은 40에서 50달러에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유가 강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는 시장 전문가들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이 때문에 3분기 국제 유가의 그 예상 범위 같은 경우는 1배럴당 40에서 50달러의 좀 변동성이 큰 상태가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유가와 관련된 종목들은 아무래도 투자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가 전망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평택 촌놈의 정석투자 시간입니다. 정호영 대표 전화 연결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것 같은데 오늘도 점검 한번 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분봉이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가 강한 건 역시 삼성전자와 선물 때문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같은 압도적인 시가총액 비중이 있는 종목이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시간 현재 코스피 전체에서 20%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첫 번째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역시 선물입니다. 네, 선물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수 해중으로 해서 현재 이제 버티고 있는 이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먼저 본다고 하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무려 2개월 만에 21선이 깨졌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시간 현재는 다시 회복된 상태입니다. 종가까지는 깨질지 지지가 될지 이거는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 좀 억지로 지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와 선물 흐름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지수를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남은 시간도 그렇고 앞으로 추세를 결정할 건데 그럼 삼성전자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약 한 달 반 정도, 그러니까 한 45일 정도, 거의 한 50일 정도 다 될 겁니다. 230만 원대 전후에서 횡보해졌어요. 그러면 이때 들어간 그 자금들이 10% 수익이 나오려고 그러면 평균 253만 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250만 원을 돌파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은 과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현재 240만 원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250만 원 돌파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조금 더 간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만약 다시 한번 230만 원을 깨게 된다. 이러면 이거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확실한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선물은 이 시간 현재 약 4,300계약 정도 순매수해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야 됩니다. 뭘 보셔야 되냐면 이게 이제 9월물 기준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또 약간의 소폭의 누적 순매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방향성이 없는 단기 매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버팀목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선물인데 삼성전자는 앞으로 이게 250만 원을 먼저 가느냐 230만 원을 먼저 가느냐 이제 이 싸움이다 볼 수 있겠고요. 선물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지극히 단기적인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어떤 업종과 테마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을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까요? 네, 업종 같은 경우 코스피에서 통신업인데요. 통신 기본료 폐지 대신 뭐 어떤 다른 정책이 나올 거라는 이런 기대감 덕분에 통신업종에 좋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뭐 확정된 건 없어요. 그래서 보유자들은 매도 기회로 삼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미보유자는 지금 따라가는 건 좀 비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테마주 말씀드릴게요. 테마주 역시 이제 제4 이동통신 관련주 중에서 이제 올라가는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정부와 집권 여당이 이제 새로운 통신사 진입 규제 완화 방침을 추진한다 이런 소식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결정된 건 없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마찬가지로 그냥 여러분들이 좀 관망하시는 게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이 이제 좀 세밀하게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내일 저녁에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군들을 그 다음에 오후에 다시 한번 리뷰하는 이런 시간인데요. 먼저 우량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량주는 첫 번째는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유자는 여전히 매도 관점 취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입니다. 왜 그러냐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뉴스에서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매출이 좀 감소된 추세인데 그거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면요. 전기차의 보급 속도예요. 만약에 전기차가 한국에 빠른 속도로 보급된다 그러면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현대차는 아직까지 테슬라 같은 그런 전기차 우량 기업에는 좀 기술력이 떨어지는 이런 상태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 그렇게 매력이 없죠. 적정 주가 대비로 본다면 좀 억울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랄게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GKL입니다. GKL 같은 경우 간단합니다. 도박 관련주인데요. 보유자 홀딩 하시고 미보유자는 직장인 단기로 120선 매매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별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남 생활건강입니다. 이 종목은요, 보유자 홀딩, 미보유자 전업 단기로 60선 매매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종목은 현대건설기계예요.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일단 매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 하신다면 미보유자가 전업 단기로 20선 정도 접근해 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마주입니다. 피닉 솔루션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계속 홀딩해 주셔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21선 매매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추세가 워낙 좋고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늦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APS 홀딩스입니다. 이 종목 역시 여러분들이 홀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정 주가 대비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전업 단기로 5일선 매매. 그러니까 오늘은 아직까지 5일선 안 깨졌지만 만약에 깨지면 대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종목 여기까지 쭉 나눠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마감까지 또 1시간도 남지 않았는데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대응하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물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개별주 위주로 해주세요. 여기서 뭐 지수가 대폭락하지 않는 한 어차피 개별주 장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중소형주 공략해 주시면 맞을 것 같고요. 파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결과를 떠나서 선물에서는 매도 포지션 취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녁 시간을 통해서 거의 뭐 한 20회 이상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던 NC소프트 주식선물 매도하신 분들은요, 절대로 지금 청산하지 마시고요. 현재 장중 기준으로 200% 이상 한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더 끌고 가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호영 대표는 오늘 저녁 6시 반 평택촌놈의 정석투자를 통해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저녁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부 쭉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많은 종목들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보는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종목 상담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된 샵 0082번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멸리치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연구원,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